칼날 같은 겨울바람이 지리산 자락의 작은 마을, 솔바람골의 낡은 초가집을 매섭게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감나무 끝에 매달린 까치밥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는 모습이 꼭 자신의 처지 같아 젊은 과부 서유는 저도 모르게 옷깃을 단단히 여몄습니다. 1년 전 역병으로 남편을 여인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곤 산더미 같은 빚과 이 황량한 집터, 그리고 마당 한 구석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추위를 피하는 닭 3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암탉 2마리가 낳아주는 작은 달걀 몇 알로 간신히 끼니를 잇고 있었지만 이 혹독한 겨울을 어찌 나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이랄 것도 없는 살인문이 거칠게 열리며 탐욕스러운 눈빛의 한 사내가 삿대질과 함께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죽은 남편의 형이자 시숙인 박서방이었습니다. 그는 노름비대에 쪼들려 제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이제는 동생이 남긴 것마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지요. 그는 흙이 잔뜩 묻은 집신으로 툇마루 위를 성큼 밟으며 서윤의 코앞에 섰습니다. 아이고, 재수씨.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계시오? 낯짝도 두껍구려. 이 엄동설안에 굶어 죽지 않은 것만도 용하오.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비아냥과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슬픔에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심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어인 행차십니까? 어인 행차냐니? 내 집 드나드는데 이유라도 있어야 한단 말이오. 동생 놈이 남긴 빚 때문에 내 등골이 휘는 건 알고나 있어. 낯선 사내라도 끌어들여 몸이라도 팔아 빚을 갚을 생각은 안 하고 고고한 선비마냥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 막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서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지만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참아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아주버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죽은 서방님 욕되게 하는 말씀은 삼가주십시오. 그리고 이 집은 엄연히 제 혼수로 장만한 땅에 서방님이 손수 지으신 집입니다. 아주버님과는 무관합니다. 뭐라고? 이 계집이 과부가 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내년이 가져온 비단 몇 필이 고작이었지. 언제 땅 문서를 가져왔단 말이냐?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일이라도 사람을 들여 이 흉가를 허물고 밭으로 갈아엎을 것이니 썩 친정으로 돌아가란 말이다. 박서방은 금방이라도 서윤을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이제 세상에 없는 남편의 그림자와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못 나갑니다. 아니, 안 나갑니다. 서방님이 잠든 이 땅을 버리고 제가 어딜 가란 말씀입니까? 아주버님께서 이 집을 허무시려거든 차라리 저를 먼저 밟고 지나가십시오. 서윤의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박서방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늘 순종적이기만 하던 제수에게서 이런 안칼진 모습을 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지요. 독사 같은 년이었구나. 그래, 좋다. 내년이 그까짓 닭 3마리 끌어안고 얼마나 버티나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봄이 오기 전에 내 스스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게 싹싹 빌러올 날이 있을 게다. 박서방은 마른 침을 바닥에 탁 뱉고는 왔을 때처럼 거칠게 살인문을 열고 사라졌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자리에는 싸늘한 냉기와 모욕감만이 맴돌았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닭장 앞으로 다가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암탉 2마리와 수탉 1마리. 그들이야말로 지금 그녀가 가진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암탉 1마리가 그녀의 기척에 꼿꼿하고 울자 서윤의 눈에서 끝내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서윤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두고 봐라. 이 닭 3마리로 내가 어떻게 일어서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혹독한 추위는 좀처럼 가실 줄을 몰랐습니다. 서유는 시숙이 다녀간 그날 이후 독한 마음을 먹고 닭들을 돌보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닭들이 낳는 달걀만으로는 빚을 갚기는커녕 제 입에 풀칠하기도 벅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눈발이 흩날리는 오후, 마지막 남은 쌀 한 줌으로 죽을 쑤어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누군가 살인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기침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 밖에는 남루한 옷차림의 선비 하나가 하얀 눈을 어깨에 고스란히 맞은 채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길손이온데 추위와 허기가 심하여 잠시 몸이라도 녹이고 갈 수 있을지 여쭙니다. 폐가 아니라면 뜨거운 물 한 잔이라도 청할 수 있겠는지. 선비는 몹시 지쳐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깊었습니다. 서유는 잠시 망설였지만 차마 눈보라 속으로 그를 다시 내칠 수는 없었습니다. 누추한 곳이지만 잠시 들어오시지요. 서유는 선비를 텐마루에 앉히고 마지막 남은 쌀로 쏜 멀건죽과 따뜻한 물 한 사발을 내어놓았습니다. 스스로를 강민준이라 밝힌 그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던 길에 노잣돈을 모두 잃고 며칠을 굶었다고 했습니다. 잠시 온기를 쬐던 민준의 시선이 마당 한 구석의 닭장에 머물렀습니다. 부인, 실례가 아니라면 한 말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저 닭들을 저리 키우시면 얼마 못 가 모두 얼어 죽거나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지적에 서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형편이 어려워 이 이상의 온기를 주기도 넉넉한 먹이를 주기도 힘듭니다. 나름대로 애는 쓰고 있지만 애쓰시는 마음은 10분 헤아리겠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닭은 본래 땅을 쪼아먹고 사는 짐승입니다. 저렇게 좁은 닭장 안에만 가두어두면 병이 들기 십상이지요.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민주는 텐마루에서 내려와 닭장 주변을 살피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닭장 바닥에는 마른 왕겨나 짚을 두껍게 깔아주어 땅의 냉기를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닭장의 한쪽 벽은 터주어 낮 동안에는 닭들이 마당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흙을 쪼도록 해야 합니다. 먹이는 어떻습니까? 마른 풀씨로는 부족한 듯하여 걱정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닭이 알을 잘 낳게 하려면 단백질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혹시 근처에 물이 마르지 않는 개울이라도 있습니까? 집 뒤편에 작은 개울이 하나 있습니다. 잘 됐군요. 날이 풀리는 대로 그곳에 가서 작은 물고기나 다슬기, 새우 같은 것들을 잡아 말려두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잘게 빻아 곡식과 섞어 먹이면 닭들이 훨씬 튼튼해지고 알도 많이, 그리고 더 크게 낳을 것입니다. 민주는 마치 오래된 농서를 줄줄 외는 것처럼 막힘이 없었습니다. 서유는 그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비님께서는 어찌 그리 닭에 대해 잘 아십니까? 하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고향집이 가난하여 어릴 적부터 닭을 치며 자랐습니다. 책 읽는 것보다 닭 키우는 일에 더 익숙하지요. 그의 소박하고 진솔한 모습의 서유는 저도 모르게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민주는 서윤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새벽길을 떠났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그녀에게는 단단한 동아줄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준이 떠난 다음 날부터 서윤의 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닭장의 한쪽 벽을 뜯어내고 낮 동안 닭들이 마당을 자유롭게 누빌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이러한 행동은 마을 사람들의 눈에 기이하게 비칠 뿐이었습니다. 어머, 저기 좀 봐, 박서방네 재수 아니야?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저리 칠칠맞게 돌아다닌다니? 글쎄 말이야. 듣자 하니 낯선 사내까지 집에 들였다던데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게야? 그런 수군거림이 들려올 때마다 서윤은 가슴이 아팠지만 애써 못 들은 척했습니다. 날이 조금 풀리자 서윤은 민준의 조언대로 집 뒤편 개울로 향했습니다.
아직 얼음이 녹지 않은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다슬기와 작은 새우들을 잡았습니다. 손이 꽁꽁 얼어 감각이 없어질 지경이었지만 닭들에게 좋은 먹이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젊은데, 그게 다 무엇에 쓰려고 그러시오? 닭들에게 먹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튼튼해지고 알도 잘 낳는다고 해서요. 허허, 별난 소리도 다 듣겠네. 사람이 먹을 것도 없는데 닭에게 그런 귀한 걸 주다니. 아무래도 실성한 게 아니고서야. 누구도 그녀의 노력을 이해해주지 않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잡아온 다슬기와 새우를 볕에 잘 말려 절구에 빠 곡식과 섞어 주었습니다. 과연 민준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먹이를 먹기 시작한 닭들은 눈에 띄게 윤기가 흐르고 활발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달걀이었습니다. 전보다 훨씬 크고 단단한 달걀을 매일 꾸준히 낳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는 달걀 몇 개를 광주리에 담아 장터에 나갔습니다. 아주머니, 이 달걀 한번 보셔요. 아주 실하고 좋습니다. 과부 집 달걀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가 다르다고? 썩 비켜, 길 막지 말고. 하지만 그때 마침 장을 보러 나왔던 부잣집 마님이 서윤의 광주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디 보자. 오, 달걀이 참으로 곱구나. 껍질도 단단하고 크기도 남다르니 필시 좋은 닭이 나왔겠지. 얼마면 되겠느냐? 마님은 흔쾌히 보통 달걀값의 2배를 쳐주었습니다. 순식간에 달걀은 모두 팔렸고 서윤의 손에는 묵직한 엽전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땀과 노력으로 번 첫 돈이었습니다. 벅찬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서방님, 보고 계십니까? 제가 해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서윤의 달걀이 장터에서 좋은 값에 팔린다는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처음 그녀를 비웃던 사람들도 이제는 부러움과 시샘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황량했던 집은 점차 생기로 가득 찼고 서윤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소문이 시숙 박서방의 귀에 들어간 것이 화근이었지요. 어느 날 오후 박서방이 또다시 험악한 얼굴로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웬일이냐? 내가 집을 비우라 했을 터인데 여기서 떡하니 닭판을 벌이고 있었구나. 내년이 과부 신세에 어디서 돈이 나서 이 많은 닭을 사고 밭을 일구었겠느냐. 필시 동생 놈이 숨겨둔 비상금이라도 찾아낸 것이겠지. 어서 바른대로 고하지 못할까. 분노에 이성을 잃은 박서방이 손을 번쩍 들어 서윤의 뺨을 내리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의 행동을 막았습니다. 대체 양반 체면에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민준이 싸늘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갔어야 할 그가 다시 이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선비님, 넌 또 뭐냐?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데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지나가다 보니 힘없는 부녀자를 겁박하는 소리가 들려 들어와 봤소. 아무리 시숙이라 한들 제수에게 손찌검을 하려는 것은 인륜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오. 이년은 우리 집안의 재산을 빼돌린 도둑년이다. 내가 내 것을 찾겠다는데 내 놈이 무슨 상관이냐? 재산이라 하셨소. 이 댁 부인께서는 닭 3마리로 시작하여 이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일군 것으로 아는데 어느 것이 당신의 것이란 말이오. 민준은 한 걸음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듣자하니 이 땅은 부인께서 혼수로 가져온 땅이라 들었는데 혹 관아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려보는 것이 어떻겠소. 만약 거짓으로 남의 재산을 탐한 것이 밝혀진다면 큰 곤장을 면치 못할 것이오. 관아와 곤장이라는 말에 박서방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는 민준의 기세에 눌려 씩씩거리기만 했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이대로 물러설 줄 아느냐? 박서방이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붓고 사라지자 긴장이 풀린 서윤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한 그녀를 민준이 급히 부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선비님께서는 어찌하여 다시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잠시 이 근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혹여 저런 무례배가 부인을 다시 해코지할까 염려되어서요. 그의 말에 서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을 위해 험한 길을 마다 않고 다시 돌아와 준 그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날 이후 민주는 서윤의 집 사랑채에 머물며 그녀의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부의 집에 젊은 사내가 기거한다는 사실은 마을 사람들의 좋은 이야기거리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박서방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연하가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보시오. 내 말이 틀렸소. 전현이 필시 사내를 홀려 재산을 불리고 이제는 아예 집에 눌러앉히기까지 했구려. 저런 부정한 것들은 우리 마을에서 당장 쫓아내야 합니다. 어느 날 밤 서윤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저 때문에 괜한 오해를 받으시는 것 같아 송구합니다. 이제 그만 길을 떠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인, 제가 이곳에 머무는 것은 오직 제 스스로의 의지입니다. 저작거리에 뜬 소문 때문에 부인을 이 위기 속에 홀로 두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그보다 더 큰 부를 이루고 마을 사람들의 인심을 얻는다면 저런 헛소문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민준의 계획은 단순히 개인의 생존을 넘어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길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앞으로 닥쳐올 시련에 함께 맞서 싸우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서윤과 민준의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달개수는 100마리를 훌쩍 넘어섰고 마을의 가난한 몇몇 집에는 종자를 나누어주고 닭 키우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변화는 박서방의 시기심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고을 사또와 친분이 두터운 지역 유지인 김참판을 찾아갔습니다. 참판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풍기를 물랑케 하고 민심을 어지럽히는 요사스러운 과부가 하나 있습니다. 젊은 사내를 집에 끌어들여 부정을 저지르며 재산을 불리고 이제는 그 더러운 돈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우리 고을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큰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과부가 사내를 끌어들여 부정을 저지르고 그 재산으로 세를 불린다 괘씸한 일이로다. 당장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구나. 며칠 뒤 서윤의 집에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서윤과 머슴 행색의 민준을 포박했습니다. 내 놈들이 풍기를 물랑케 하고 백성을 현혹한다는 투서가 들어왔다. 또한 이 집의 재산이 본래 박서방 댁의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니 모든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너희 둘을 관아에 가두겠다. 서윤과 민준은 꼼짝없이 손이 묶인 채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박서방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달려왔습니다. 꼴 좋다. 이 더러운 것들아.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구나. 차갑고 어두운 옥사에 갇히자 서윤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바로 역한에 갇힌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부인, 괜찮으십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선비님, 저 때문에 선비님까지 이런 험한 일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부인. 이것은 부인의 탓이 아닙니다.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돌아가신 서방님께서 남기신 유품 중에 낡은 서책이나 문서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특히 혼인할 무렵의 것들 말입니다. 낡은 상자 하나가 다락에 있습니다. 그 안에 남편이 읽던 낡은 책 몇 권과 편지들이 잘 됐습니다. 어쩌면 그 안에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단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 신문이 시작되면 돌아가신 서방님의 유품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십시오. 제가 반드시 부인을 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관아의 신문장은 싸늘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또는 위험 있는 표정으로 상석에 앉았고 박서방은 이미 승리라도 한 듯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습니다. 죄인 서윤은 듣거라. 너는 과부의 몸으로 외간 남자를 집에 들여 풍기를 물랑케 하고 시가의 재산을 횡령하였으니 어서 모든 죄를 실토하고 용서를 구하라. 사또 어르신, 소인에게는 억울한 사정이 있습니다. 부디 소인의 마지막 청을 하나 들어주시어 집에 있는 죽은 서방의 유품을 가져와 확인할 기회를 주십시오. 사또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포졸 하나가 서윤의 집에 다녀와 낡은 나무 상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서책 몇 권과 빛바랜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꺼내자 편지들 사이에서 누렇게 변한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된 땅 문서였습니다. 사또 어르신. 여기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땅 문서는 바로 이 집터가 서윤 부인의 혼수품이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문서에는 서윤의 친정아버지와 돌아가신 서방의 수결이 똑똑히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서방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거짓말. 저것은 위조된 것이다. 저놈들이 꾸민 짓이다. 바로 그때 관아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윤에게 종자를 분양받았던 최 영감이 앞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사또 어르신. 서윤댁은 부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같은 가난한 백성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은인입니다. 저 박서방이야말로 서윤댁의 재산을 탐내어 무고한 사람을 모함한 악인입니다. 최 영감의 말을 시작으로 다른 마을 사람들도 저마다 서윤의 선행을 증언하며 그녀를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심이 완전히 서윤에게 돌아섰음을 확인한 사또는 마침내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든 정황을 살펴보니 박서방이 재수를 무고하고 재산을 탐한 죄가 명백하다. 저자에게 곤장 30대를 치고 서윤에게 끼친 모든 손해를 배상하게 하라. 서윤과 강민주는 죄가 없으니 즉시 방면하라. 판결이 내려지자 박서방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고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옥사를 나온 서윤은 눈부신 햇살 아래 민준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선비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아니라 부인 스스로가 이겨내신 것입니다. 부인의 굳은 의지와 선한 마음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민주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에게는 더 이상 과부라는 족쇄도 신분의 차이도 사람들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서윤의 집마당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간의 성공과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민주는 서윤에게 혼인을 청했습니다. 부인, 저는 더 이상 떠돌이 선비가 아니라 부인의 곁을 지키는 지아비가 되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를 평생의 동반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닭 3마리로 시작된 젊은 과부의 고된 홀로서기는 마침내 사랑과 성공이라는 찬란한